구화 줄거리. 손설아는 내왕이에게 복수를 권하는데 그것은 서문경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두 사람은 동침을 하게 되고 월미가 이를 엿보고 내왕이의 약점을 잡아 자신과 만나달라고 협박함으로써 희한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내왕이는 방금년이 조종하는 내흥이의 모함으로 주인을 살해하려는 도둑으로 몰리고 결국 누명을 쓰고 지옥의 땅이라 불리는 맹주로 기양간다. 한편 송혜련을 쳐내려는 방금년은 춘매를 시켜 월미를 충동질한다. 월미는 급기야 7번째 서문경에 처가될 송혜련을 혼인 전날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여느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각부터 특히 주방 쪽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문경이 7번째 아내로 송혜련을 맞아들이는 잔칫날이어서 그 준비에 바빴기 때문이었다. 혼례 시각은 4시였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었다. 무당으로부터 날짜와 시각을 받아보니 그렇게 나왔던 것이다. 서둘러 아침들을 먹고 빨리빨리 잔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늘의 여주인공이며 신부인 송혜련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늦잠을 자다니. 이렇게 생각한 춘매가 가만히 송혜련의 방문을 두드려 보았다. 마님, 이제 일어날 시각이에요. 춘매는 아직 혼례 전인데도 아줌마를 마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는 이미 석실 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서 일어나시라고요. 지금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더구나 오늘은 잔칫날이잖아요. 서두르셔야 돼요, 마님. 그래도 방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춘매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침상 위에 자다가 일어난 듯한 이부자리가 그대로 널려 있을 뿐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춘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금년에게로 가서 알렸다. 그러나 방금년은 변소나 우물가로 세수하러 갔겠지 뭐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춘매는 곧 변소로 달려가 보았고 우물가에도 가보았다. 혹시나 하고 주방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데도 송혜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또 아무도 그녀를 봤다는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춘매는 헐레벌떡 되돌아가서 방금년에게 아무데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요. 하고 말했다. 아니, 어딜 갔을까? 그제야 방금년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혹시 주인 어른한테 갔는지도 모르겠군 하고 서문경을 찾아갔다. 서문경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정원의 나무숲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더없이 산뜻하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서문경은 도무지 유쾌하지가 못하고 어딘가 좀 울적해 보이기까지 했다. 방금년이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여보, 혹시 여기 송혜련이가 오지 않았나요? 아니, 오지 않았어. 이상하네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도 간밤 꿈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어머, 검은 상복이요. 당신이 직접 찾아보라고. 오울랑이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서문경은 짜증을 부리며 말했다. 집안은 온통 발칵 뒤집히다시피 되고 말았다. 오늘이 잔칫날인데 신부되는 사람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송혜련이 설마 하니 동산의 석실 속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매달려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무도 그곳까지는 찾아가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날 잔치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서문경은 간밤의 꿈이 어쩐지 흉몽 같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하고 혼자서 잔치술이 아닌 우라술을 퍼마시고는 크게 취하여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그날 밤 방금년의 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어때? 바깥에 아무도 없지? 방금년이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막 다 둘러보고 오는 길이에요. 역시 조그만 소리로 춘매가 대답했다.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월미가 수상해요. 하루 종일 잔뜩 긴장된 얼굴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혹시나 감쪽같이 죽여서 어디다 묻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더구나 자기 혼자서. 하긴 그래요. 어쨌든 송혜련이 그년이 안 보이니 속이 다 후련하군. 나도 그래요. 아예 영영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돼. 나하고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그럼요. 염려 마세요. 이윽고 방금년의 방도 불이 꺼지고 사방은 고요 속에 묻혔다. 송혜련의 시체가 동산의 석실 속에서 발견된 것은 그 이듬해 이른 봄이었다. 하인 하나가 낡은 가구를 석실 속에 갖다 두려고 들어갔다가 목이 메어 늘어져 있는 여자의 시체를 보고 질겁을 했던 것이다. 시체는 이미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지만 입은 옷과 전체 모습으로 보아 그게 송혜련의 시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온 집안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온갖 얘기들이 다 오갔다. 비록 남편을 배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줌의 양심은 있는 여자라느니 자살할 바에야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참 변덕도 많은 여자라느니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송혜련의 자살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정황이 틀림없는 자살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참 이상한 여자도 다 보겠군. 잔치를 하루 앞두고 자살을 하다니. 허참. 서문경은 겉으로는 그저 쓰디쓰게 입맛을 다셨을 뿐이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의 시체를 거두어 동산의 숲속에 묻어준 뒤로 서문경은 마치 심한 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노상 술로 나날을 보냈다.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는 게 아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청승스럽게 혼자 훌쩍훌쩍 마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거의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는 전륜한 정력의 서문경으로서는 참으로 보기 드물게 희한한 이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서문경이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송혜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책감 때문이었지만 그보다도 그가 뼈저리게 느낀 회의와 좌절감 때문이었다. 서문경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가질 수가 있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기녀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처녀든 여염집 부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송혜련만은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 도대체 그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서문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치르게 미궁 속을 들여다본 듯한 아찔한 당혹감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서문경을 누구보다도 걱정한 것은 역시 정실인 오월랑이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일부러 화장을 짙게 하고 옷까지 화사한 곳으로 갈아입고는 그를 찾아갔다. 오월랑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서문경은 언제나처럼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밤이 깊었는데 이제 그만 마셔요. 아니야, 좀 더 마셔야겠어. 안 돼요. 벌써 많이 취한거려. 내일 또 하시라고요. 난 아직 괜찮다고. 서문경이 흐릿한 눈으로 오월랑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요. 오월랑이 혼자 중얼거리며 서문경을 일으켜 세워 침실로 데리고 갔다.
서문경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옷을 입은 채로 비실 무너지듯 침상 위에 쓰러졌다. 그러자 오월랑은 침상으로 다가가 남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당신이 웬일이지? 내 옷을 다 벗겨주고. 서문경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요. 사실 말이지. 요새는 여자고 뭐고 도무지 살 맛이 없어. 왜 그래요? 당신답지 않게. 송혜련이 때문인가요? 글쎄, 그 여자가 자살을 하다니 정말 모를 일이야. 왠지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힘을 내세요. 이러시다간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에요. 옷을 다 벗긴 오월랑이 문득 남편의 아랫도리를 내려다보다가 아니, 여보 하고 깜짝 놀란 듯이 물었다. 응? 눈을 떠봐요. 왜 그래? 서문경이 마지못해 눈을 떴다. 왜 이런 거죠? 뭐가? 당신 이거 말이에요. 오월랑이 남편의 사타구니 사이를 툭 한번 건드렸다. 뭐 어때서? 완전히 번데기가 돼 있어요. 왜 이렇죠? 오월랑이 몹시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 소리에 서문경은 튕기듯 벌떡 일어나 자기의 사타구니를 내려다보았다. 과연 조그맣게 오그라붙은 것이 꼭 번데기 같았다. 아니, 이게 왜 이럴까? 서문경도 걱정이 되는 듯 한동안 맥없이 아랫도리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서문경은 쓰디쓰게 입맛을 쩝쩝 다시며 내가 방구석에 좀 처박혀 있었더니 이놈마저도 이 모양이군 그래. 허허허허. 하고 공허한 웃음을 일부러 크게 터뜨렸다. 제6편 유정무정 1. 님을 찾아가는 길. 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손소라는 월미가 갑자기 굳은 얼굴로 불쑥 꺼내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왜? 무슨 일인데? 나 고향에 좀 다녀올게요. 뭐? 고향에? 손소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월미의 입에서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월미는 손소라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뒤로 아직 한 번도 고향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고향에 누가 있다고 갔다 오겠다는 거야? 아무튼 갔다 올래요. 그럼 언제 간단 말이야? 오늘요. 뭐? 손소라는 하도 어이가 없어 절로 웃음이 나왔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오늘 가겠어요. 왜 벼랑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벼랑간이 아니에요. 송혜련 아줌마가 자꾸 꿈에 나타나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오늘 밤에도 또 나타날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만 같아요. 별꼴이네. 송혜련이가 왜 내 꿈에 자주 나타나지? 손소라가 무심코 하는 말에 월미는 흠칫 놀라며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 귀신은 참 이상한 귀신이에요. 처음에는 꿈에만 나타나더니 요새는 밤낮을 안 가리고 자꾸만 헛것이 보여요. 손소라는 잠시 생각 끝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기왕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고향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나쁠 게 없겠지. 그런데 마님, 내가 아줌마 귀신 때문에 고향에 간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왜? 월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창피하단 말이에요. 허허허, 창피하긴. 부탁이에요. 그래 주세요. 알았어. 그런데 오늘 가면 언제쯤 돌아올 건데? 가보고요. 손소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월미가 이번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투나 표정이 꼭 그렇게 보였다. 그렇다면 이건 썩 잘된 일이라고 손소라는 생각했다. 지난해 내왕이와의 삼각관계 때문에 어색해진 뒤로는 속으로 늘 못마땅해서 어디 적당한 데라도 있으면 시집을 보내버리려고 해도 워낙 박색이다 보니 도무지 나서는 남자가 없었다. 그래서 은근히 골치를 썩이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제 제 발로 떠나겠다니 한편으로는 아주 속이 시원했다.
그날 오후 월미는 보따리를 싸들고 급한 볼일이 있어서 고향에 다니러 가는 양 하고 집을 떠났다. 월미가 집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가장 기뻐한 것은 춘매였다. 춘매는 곧 방금년의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마님, 월미가 고향으로 갔대요. 아, 그래. 방금년도 그 말을 듣고는 꽤나 기쁜 모양이었다. 그 애가 또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 몰라 늘 조마조마했어요. 나도 좀 그랬어. 사실은 말이죠. 내가 눈으로 은근히 말을 좀 해줬죠. 눈으로? 무슨 말을? 내 인연, 송혜련 아줌마를 내가 죽였지? 하고 말이에요. 쉿, 누가 듣겠어. 방금년이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가리며 춘매의 말을 중단시켰다. 예, 알았어요. 아무튼 잘 됐지 뭐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말을 서로 눈으로 나누었다. 대문을 나선 월미는 마치 유령의 집으로부터 도망이라도 치듯 쟁걸음을 쳤다. 상쾌한 해방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사실 지나간 몇 달 동안 월미는 거의 숨을 죽이고 살았다. 혹시 누가 눈치나 채지 않을까 하고 항상 가슴을 졸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자기를 보는 눈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방금년 만인가 춘매였다. 특히 춘매는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른 아침의 일이었다. 정원 숲속길에서 우연히 춘매와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춘매가 필요 이상으로 반색을 하며 다가오더니 불쑥 여기가 바로 내왕이 아저씨가 잡힌 곳이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글쎄 그렇다더군. 월미가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월미,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춘매의 눈빛이 아주 기분 나쁘게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내가 송혜련 아줌마를 죽였지?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월미는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할 얘기라니.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 월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획 돌아서 버렸다. 허허허. 월미가 화가 난 모양이구나. 춘매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다. 월미는 자기 방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춘매가 무언가 눈치를 채고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잖아도 죽은 송혜련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춘매의 의심마저 받게 되고 보니 한시라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월미는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 집을 떠난 것이었다. 애초부터 월미는 고향으로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고향을 찾아가봤자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내왕이가 귀향을 간 맹주 땅으로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과연 그곳까지 갈 수 있을는지,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녀가 갈 곳은 그곳뿐이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월미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이르자 어느 쪽이 맹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어서 길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인 아주머니,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응, 뭔데? 쉰이 가까워 보이는 주모가 안에서 나오며 월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저 맹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뭐? 맹주? 거긴 못하러. 주모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월미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거긴 중재인이나 가는 곳인데 아버지가 그곳에 귀향이라도 가셨나? 아니에요. 월미가 얼굴을 붉히자 주모는 알았다는 듯이 사랑하는 낭군을 찾아가는 모양이군 하고 빙그레 웃었다. 그때 가게 한쪽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중년의 웬 사내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니, 맹주 땅이 어디라고 처녀가 혼자서 찾아가겠다는 거지? 글쎄 말이에요. 주모가 맞장구를 쳤다. 아저씨, 여기서 맹주까지 몇 리나 되나요? 너무 멀어서 몇 리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5천이라는 말도 있고 만리도 더 된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 말을 받아서 주모가 덧붙였다. 처녀가 무사히 잘 가면 가을에는 도착할 거야. 어머, 그렇게 멀어요. 멀기도 멀지만 길도 험하고 또 도중에 맹수나 강도들도 득실거린다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래도 난 가야 해요. 처녀가 보니까 참 순진하군 그래. 낭군을 찾아가려는 심정은 알겠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거기까지 무사히 가기도 어렵지만 설령 간다 해도 만날 수도 없어. 사내가 딱하다는 듯이 말하자 이번에는 또 주모가 거들었다. 맞아요. 그곳을 이승의 지옥이라고 부른다잖아. 지옥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다고. 처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아무리 좋아하는 낭군이라 하더라도 일단 맹주 땅에 귀향을 갔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끝장이야. 살아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단념을 하는 게 좋아. 주모와 사내가 번갈아가며 말하는 통에 월미도 이 사람 쳐다봤다 저 사람 쳐다봤다만 할 뿐 도무지 무슨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기 좀 앉으라고. 날도 저물었는데. 주모가 앉기를 권하자 월미는 엉거주춤 의자 위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래, 처녀는 어디 살지? 성내에 살아요. 월미는 아직 청하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가 고향이야. 아니에요. 그럼. 월미는 좀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다. 왠지 고향을 말하기 싫었던 것이다. 잘 몰라요. 아이쿠,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월미는 자꾸만 꼬치꼬치 캐묻는 게 귀찮았던 것이다. 하긴 그렇겠군.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주모가 처녀, 시장하지 않우. 만두도 있고 전병도 있는데. 예, 만두 한 접시만 주세요. 주모는 곧 주방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담아가지고 나왔다. 월미는 시장했던 터라 개 눈 감추듯 단숨에 만두 한 접시를 먹어치웠다. 어느덧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월미는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사내도 먼 길을 가는 듯 같은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여인숙을 겸한 주막이었으나 나그네용 방은 하나뿐이어서 사내가 그 방을 차지하고 월미는 주모와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월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문경의 집을 나온 뒤로 중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줄곧 걸어오느라 몹시 지쳐 있었다. 그런데도 나그네길의 첫밤이어서 그런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고 암담해서 그런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주모가 월미 쪽으로 돌아 누우며 은근히 말을 걸었다. 처녀, 잠이 안 오는 모양이군. 월미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눈만 껌벅였다. 잘 생각해보라고. 맹주 땅에는 가기도 어렵지만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여기에 주막을 하고 있는 내가 잘 알아. 무사람들의 온갖 얘기를 다 듣는 곳이 주막이거든. 월미는 계속 듣고만 있었다. 처녀, 그러니까 맹주에 갈 생각일랑 아예 말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지내자고. 내가 수양딸처럼 데리고 있다가 좋은 남자를 골라서 시집도 보내줄 테니까. 나도 혼자서 외로운 신세라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어때? 잘 생각해봐. 응? 월미의 마음속에 조그만 파문이 일어났다. 듣고 보니 주모의 말이 조금도 틀린 데가 없고 또 자기를 그만큼 생각해주니 고맙기도 했다. 주모는 빙긋 웃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안 할 말로 당장 사내가 그리우면 얼마든지 사내하고 같이 잘 수도 있다고. 여긴 길 가는 사내들이 자고 가기도 하는 곳이니까 말이야. 오늘 밤도 저 방에 사내가 자고 있잖아. 호호호호. 순간 월미의 몸이 크게 꿈틀했다. 작년에 내왕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남자의 맛을 알게 된 뒤로는 더는 남자의 살을 접할 수가 없어서 늘상 안타까운 갈증을 느껴오던 월미였다. 그런 월미의 몸뚱어리에 주모의 그 말은 심한 충격이 된 것이었다. 그래도 난 가봐야 돼요.
월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월미 자신이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입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주모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월미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건너방에서 사내의 코 고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2. 허무한 이별. 이튿날 아침 월미는 눈을 떴으나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리저리 몸을 뒤챘다. 어젯밤 주모에게 맹주로 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모는 월미가 자기 집에 눌러앉아 주기를 바라면서도 슬금슬금 월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서였다. 떠날 채비를 마친 사내가 월미를 보고 말했다. 처녀, 자, 같이 출발하자고. 어젯밤에 하는 얘기를 내 다 들었다고. 정 생각이 그렇다면 가는 수밖에. 나는 맹주 땅까지는 안 가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사내의 말에 월미는 한편 놀라면서도 아, 그래요? 하고 활짝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양가구라는 데까지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인데 아마도 2, 3일은 걸릴 거라고. 거기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따라 나서라고. 예, 그러겠어요. 월미가 결심한 듯 선뜻 대답을 하자 주모는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떠올리며 처녀, 나중에 후회는 말라고. 나 참. 하고 빈정거리듯 말했다. 월미는 보따리를 들고 사내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내는 어제 주막에서 술을 마실 때와는 달리 별로 말이 없었다. 묵묵히 걸음만 옮겨놓고 있는 그가 월미는 믿음직하게 여겨졌다. 보기 드물게 화창한 날씨였다. 파릇파릇 숲이 우거진 가운데 여기저기 꽃도 활짝 피어 있어 길을 가기에 아주 좋은 봄날이었다. 그런데 오후로 접어들면서부터 잔뜩 비를 머금은 검은 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었다. 월미와 사내는 인가라고는 눈에 띄지 않는 호젓한 산길을 젠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아저씨, 비가 올 것 같아요. 글쎄, 그럴 것 같군. 그제야 사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월미도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봄철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도 했다.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금방 산의 나무들이 온통 몸부림치듯 흔들리면서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머, 비가 와요. 저기 저 바위 쪽으로 가자고. 사내가 스스럼 없이 월미의 한쪽 손을 잡고 뛰었다. 월미도 별다른 저항 없이 손목이 잡힌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바위 옆에 동굴처럼 움푹 파인 곳이 마침 눈에 띄었다. 서너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한 공간이었다. 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두 사람은 얼른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나기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온 산이 빗줄기에 가려 희뿌옇게 보였다. 아래쪽으로는 내를 이룬 계곡의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월미와 조금 사이를 두고 떨어져 앉은 사내는 한동안 물구러미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이봐, 처녀.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헤어질 순 없잖아. 그래서요. 월미가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사내를 빤히 쳐다봤다. 처녀가 영 눈치가 없군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으란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월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몸을 움츠렸다. 순순히 내 말을 안 들으면 옷이나 찢어지게 되고 또 몸만 다치게 될 뿐이야. 아저씨는 참 나쁜 사람이군요. 남을 걱정해주는 척 하더니 이럴 줄 몰랐어요.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다고. 그런데 막상 딱 둘만 있게 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걸 어쩌겠어. 싫어요. 이것 봐, 앙탈 부리지 말래도 그러네. 사내는 벌떡 일어나 강제로 월미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월미는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렸다. 아니, 이것이. 그와 동시에 솥뚜껑만한 사내의 손이 철썩하고 월미의 뺨을 한 대 후려갈겼다. 월미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옷을 몽땅 찢어서 벗겨줄까? 꼼짝도 못하게. 월미는 그만 온몸의 맥이 탁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반항했다가는 얻어맞아서 기절이라도 할 것이고 옷이 다 찢어지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월미가 반항을 멈추고 잠잠해 있는 동안에 옷을 다 벗긴 사내는 자기도 아랫도리를 벗었다. 월미는 사내가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으나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사내는 조금 전 뺨을 갈기던 때와는 딴판으로 소중한 유리그릇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몸을 어루만졌다. 월미는 문득 내왕이 아저씨와의 일을 떠올리고 순웃음을 지었다. 그때 손소람 아닌가의 관계로 약점을 잡힌 그는 쩔쩔매면서 자기에게 당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내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월미의 몸을 달구어 나갔다. 드디어 사내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월미는 자지러지면서도 사내의 목을 끌어안았다. 흡사 2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암컷과 수컷이 좁은 동굴 속에서 사투라도 버리듯 격렬하게 맞붙었다. 소나기는 퍼붓듯이 쏟아져 내리고 계곡의 물은 허옇게 포마를 일으키며 경류를 이루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뒤집혀지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김치가 되어 축 늘어진 2사람이 속삭였다. 아저씨, 응?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긴. 2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끊어졌다. 더 이상 말하기에는 둘 다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했던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났을 때 신기하게도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소나기는 실비로 변했다. 열린 하늘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멎었던 새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왔다. 월미는 얼른 보따리를 찾아들고 괴나리 보찜을 맨 채 바위 아래로 내려가는 사내의 뒤를 따랐다.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때 2사람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한쪽 하늘에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 저 무지개 좀 봐요. 월미가 소녀처럼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봄에 웬 무지개야. 사내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남자와 여자가 한번 살을 썩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연 스스럼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월미와 사내도 동굴 속에서 뜨거운 관계를 가진 뒤로는 남편과 아내 같은 사이가 되어 길을 걸어갔다. 날이 저물자 그들은 여인숙을 찾아 자연스럽게 한 방에 묵으며 밤이 이슥하도록 사랑을 나누었다. 하루가 더 지나고 다음 날 밤이었다. 그러니까 월미가 소문경의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그날 밤도 월미는 사내와 2차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사내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물어보았다. 아저씨가 가신다는 양가구는 아직 멀었나요? 월미는 사내를 처음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양가구가 가까웠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응, 내일 저녁 되면 도착하게 될 거야.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긴. 지난번 동굴에서 나눈 것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었다. 싫어요. 난 이제 맹주 땅으론 안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내는 꽤나 당황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맹주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야 해. 그건 왜요? 난 지금 처녀를 거둬줄 만한 처지가 못 돼. 난 형편없는 떠돌이 신세야. 그렇다면 왜 나를... 사실 말이야, 여자라면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야. 마누라가 웬 젊은 놈과 눈이 맞아 도망을 쳤거든. 그런데 처녀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맹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만 처녀를 좋아하게 됐어.
아저씨는 말도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그건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리고 이건 더욱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야. 맹주 땅까지 가려면 설령 운이 좋아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처녀의 몸과 마음은 걸레처럼 찢어지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 진정한 마음의 흔적이라도 처녀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야. 처녀가 알아주든 말든. 사내의 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끝을 맺었다. 월미는 사내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무언가 가슴이 찡해지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못생긴 자기를 이 사내만큼 마음으로 좋아해준 사람은 없었던 월미였다. 이튿날 아침 월미가 눈을 떴을 때는 창문에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어젯밤 잠을 설치느라 좀 늦게 깬 것이었다. 문득 옆을 돌아보니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언가 한지에 쌓인 것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얼른 집어서 펼쳐보니 뜻밖에도 돈이었다. 단량의 주화를 허름한 한지로 싸서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월미는 다시 한번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사내의 괴나리 보찜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나. 얼른 그게 무슨 돈인지 알 수 없었다. 사내가 먼저 떠나면서 노자의 보태 쓰라고 두고 간 게 틀림없다 싶자 월미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밥 생각이 없어 아침도 먹지 않고 여인숙을 나선 월미는 양가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 가면 혹시나 사내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양가구는 청하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조그만 읍촌이었다. 월미는 온 거리를 누비듯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사내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월미는 사내를 단념하고 처음 결심했던 대로 내왕이를 찾아 맹주로 가기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꽤나 기울어 있었다. 불과 2, 3일 동안의 우연한 정분이었지만 월미로서는 너무도 간절한 것이어서 그 사내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양가구를 떠나려니 월미는 절로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3. 또 하나의 죽음. 그날 밤은 공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근처에는 인가도 주막도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공자를 모신 사당인데도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지 오래인 듯 거의 폐옥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당 한쪽 구석에 사람이 자고 간 듯한 흔적이 보였다. 낡은 돗자리가 한 장 깔려 있고 밥을 지어 먹은 듯 불에 그을은 돌덩이도 그 곁에 몇 개 굴러 있었다. 월미는 돗자리를 찾아 양가구에서 사온 만두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는 했으나 아직 바람이 찬 데다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바짝 웅크리고 누운 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부산하게 주고받는 얘기 소리와 함께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다. 어머나. 월미는 벌떡 일어나 출입문 쪽을 내다보다 말고 도로 그 자리에 새우처럼 바짝 옆으로 웅크리고 누우며 치마를 훌렁 뒤집어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겨울철에 포수에게 쫓긴 상꽁이 다급한 나머지 대가리만 눈 속에 처박은 것과 흡사한 꼴이었다. 마침내 발길에 차인 문짝이 와장창 넘어지면서 한 무리의 시커먼 그림자들이 공묘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월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짝 굳어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사람인 것 같은데? 암놈이군 그래. 하하하하. 월미는 더욱 오금이 얼어붙는 듯 했다. 아니, 치마는 왜 뒤집어 쓰고 있지? 한 사내가 월미의 치마를 획 걷어내렸다. 에그머니. 월미는 질겁을 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좀 뒤쳐져 온 듯한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야?
암놈 한 마리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와 있지 뭡니까? 뭐라고? 암놈이? 그러면서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월미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 야, 일어나! 하며 한 발로 툭 찼다. 월미는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얼른 보니 모두 넷이었다. 도둑대임이 분명했다. 그 중에서도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는 얼굴이 온통 검은 털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 털보가 물었다. 왜 여기서 혼자 자고 있었어? 잘 데가 없었어요. 집이 없단 말이야. 예. 그럼 거지로군. 거지는 아니에요. 맹주 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뭐? 맹주 땅을? 거긴 왜? 오라버니를 만나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라버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편이 어쩌면 유리할 것 같아 월미는 슬쩍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오라비가 거기서 뭘 하는데? 귀양을 갔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왕이 누명을 쓰고 귀양 간 것을 아직 모르는 월미는 주인에게 아내를 빼앗긴 복수를 하려다가 붙잡혀 결국 맹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다 듣고 나자 털보는 야, 내 오라비 간덩이 한번 크네. 불을 지르고 주인을 죽인 다음 보물주머니까지 훔치려 했다니. 사내의 간덩이가 그 정도는 돼야지.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또 물었다. 서문경이란 놈이 아주 남봉꾼인 모양이지. 이곳은 청하영과는 멀리 떨어진 고장이어서 서문경이 어떤 사람인지 털보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남봉꾼도 보통 남봉꾼이 아니에요. 마누라가 6이나 되는데도 기생집마다 첩이나 애인들을 두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그의 눈에 들었다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아요. 월미는 공연히 열을 올리며 길게 짓거려댔다. 그래? 그놈 참 난놈이군.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보고 싶군 그래. 털보는 몹시 부러운 듯이 가벼운 한숨까지 쉬면서 중얼거렸다. 조금 후에 이제 신문이 끝났다는 듯이 털보가 말했다. 자, 출출한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털보의 명령이 떨어지자 도둑들은 돗자리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곧 술판을 벌였다. 이 공묘가 그들의 본거지인 듯 사당 정면에 세워진 제단의 한쪽 옆구리에서 술통을 비롯한 온갖 것들을 다 꺼내놓았다. 그러는 한편 방금 가지고 돌아온 오늘의 도둑 물건 가운데서 당장 먹어치울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그 속에 집어넣었다. 초도 있어서 술자리에는 불까지 켜졌다. 야, 이게 집애야. 그렇게 멀뚱히 보고 있지만 말고 우리 두목님 잔에 술이나 따라.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내까리자 털보가 빙긋 웃으며 그래, 그러라고 하고 술잔을 들었다. 월미가 털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자 또 한 사내가 짓거렸다. 아니, 이거 곰보 아니야. 눈도 좀 삿발뜨기 같은데.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먼저 본 사내가 키들키들 웃으며 또 내까렸다. 흉년에 쌀밥 보리밥 가리게 됐어. 그리고 뭐 돼지 얼굴 보고 잡나.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준 것만도 고맙지 뭐야. 하하하하하. 술판에 때 아닌 웃음꽃이 피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사내들이었다. 월미는 심한 모욕감에 치를 떨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흰자가 유난히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녀의 삿발뜨기 눈이 도끼를 품고 이리저리 뒤룩거렸다. 사내들은 저희들끼리 계속 떠들어댔다. 털보가 술을 들어 올리며 자축이라도 하듯 말했다. 자, 오늘 밤 암식구도 하나 생겼으니 기분 좋게 마시자고. 암식구라고요? 하하하하. 야, 모처럼 신나는 밤이 되겠구나. 암식구 하나에 수식구가 넷이라. 이거 재밌겠는데 그래. 그들의 짓거리는 말에 월미는 덜컥 겁이 났다. 아무래도 자기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털보의 커다란 손이 자기의 엉덩이를 슬슬 만지기 시작했다. 뒷판이 제법 괜찮은데. 어머. 월미가 몸을 뒤틀며 피하려 하자
털보는 다른 한 손으로 월미의 앞가슴을 더듬었다. 어렵쇼. 한창 익어가는 중이군.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니. 자, 우리 암식구. 그러지 말고 이제 옷을 벗으라고. 월미는 깜짝 놀랐다. 옷을 벗으라는 것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는데 다른 세 사내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옷을 벗는단 말인가. 어서 안 벗고 뭘 하는 거야. 옆에 사내가 냅다 호통을 쳤다. 여기서 어떻게 벗는단 말이에요. 월미가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이거 안 되겠군. 그렇다면 우리가 벗겨주지. 털보를 제외한 세 사내가 약속이나 한 듯이 벌떡 일어나 월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월미를 홀랑 벗겨버렸다. 두목님, 어서 개시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맛을 좀 보죠. 한 사내가 입맛까지 다시며 재촉했다. 가만히 있자. 여기서는 안 되겠군. 저기 저 위로 좀 옮기라고. 털보가 턱으로 제단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 사내는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알몸뚱이의 월미를 번쩍 들어서 제단 위로 옮겨갔다. 월미는 반쯤 넋이 나간 듯 턱만 덜덜 떨고 있었다. 반드시 눕히라고. 뒤따라 제단 위로 올라온 털보가 명령했다. 그러자 세 사내는 또 일제히 달려들어 옆으로 몸을 꼬고 있는 월미의 알몸뚱이를 억지로 반듯하게 눕힌 다음 두 다리마저 활짝 벌려놓았다. 월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이제 됐어. 너희들은 가서 술이나 마시고 있으라고. 세 사내가 술자리로 돌아가자 털보는 서둘러 자기의 아랫도리를 훌훌 벗어던지고는 월미를 덮쳤다. 우리 두목님 잘하신다. 야, 멋진 그림이야. 아이고, 나 죽겠구먼. 세 사내들은 저마다 괴성을 지르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날 밤 월미는 그들 네 사내들에게 수없이 겁탈을 당했다. 처음에는 털보를 시작으로 순본이 있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제멋대로였다. 술을 마시다가 생각이 나면 아무나 와서 마구 짓밟아댔다. 월미도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으나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다. 미친 듯이 마구 술을 퍼마시며 마음 내키는 대로 월미를 짓밟던 네 사내가 하나둘씩 나가떨어져 마침내 코를 골기 시작한 것은 삼경이 훨씬 지나서였다. 월미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앉았다. 열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러나 월미의 마음은 급했다. 지금이 아니면 도망갈 기회가 영영 없을 것만 같았다. 월미는 이를 악물고 제단 위에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내려와 얼른 옷을 챙겨 입고는 숨소리를 죽여 출입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꼭두새벽의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훤하게 밝아오며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월미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아무데나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월미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아무데나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솜처럼 풀어지면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이제는 사내들이 뒤쫓아 잡으러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없어졌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막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저씨 말대로 걸레처럼 갈갈이 찢겨진 자기의 신세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월미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며 무심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앞에 뜻밖에도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얼른 보아도 수심은 상당히 깊은 것 같았다. 월미는 한동안 물끄러미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왕이 아저씨와의 뜬금없는 풋사랑, 송혜련 아줌마에 대한 복수, 주막에서 만난 아저씨와의 애틋한 이별, 그리고 떼도둑들의 무지막지한 겁탈. 하나같이 월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가 한밤에 꾼 희미한 꿈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월미는 부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강가에 다다랐다. 그러나 월미는 걷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걷고 싶을 뿐이었다. 마침내 강물이 그녀의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월미는 계속 걸어나갔다. 그리고 사흘 후에 월미는 시체로 떠올랐다. 4. 씨앗 뿌리기. 하인의 아내인 송혜련을 좋아했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른 서문경은 그 뒤로 사람이 좀 달라졌다. 아무 여자에게나 욕심을 내지 않고 기방 출입도 되도록 삼가고 있었다. 그는 이병아가 살고 있는 집의 넓은 뜰 한쪽에 또 하나의 연못을 파고 그 연못에 정자 모양의 아담한 별채를 하나 지었다. 그리고는 비치원이라는 제법 그럴싸한 현판까지 갖다 붙였다. 서문경은 그 비치원에다 갖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화초 가꾸기를 취미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의 발걸음은 이병아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오월랑을 비롯한 다른 여자들은 모두 서문경의 그런 취미를 좋게 생각해서 간혹 그곳에 들러 그의 화초 가꾸기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방근년만이 속이 뒤틀리고 있었다. 이병아가 자기 다음으로 들어와 자기를 밀어내고 서문경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각만 해도 질투가 끌어올랐다. 그러나 방금년은 그럴수록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곧잘 비치원을 찾아갔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그날도 비치원을 찾아간 방금년은 문 밖에서 가만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안에서 서문경과 이병아가 주고받는 말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였다. 이 더운 날씨에 웬 단속꽃이지? 어머, 점잖지 못하게 뭐 그런 걸 다 물으세요. 궁금하다고. 한여름에 단속꽃을 입다니. 더구나 빨간 색깔에. 한번 맞춰보세요. 이병아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이제야 알겠다. 당신 월경 중이지? 틀렸어요. 그것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 뭐야? 답답하겠으리. 서문경은 기분이 틀어진 듯 볼멘 소리를 했다. 나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라고? 서문경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다시 물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차게 하지 않으려고 이 더위에도 단속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경사로구나. 경사야. 허허허허. 서문경은 한박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병아를 불끈 끌어안고 아들만 낳으라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여왕이 되는 거라고.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방금년은 한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병아가 자기보다 먼저 임신을 하다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서문경에게는 오월랑이 낳은 딸이 하나 있을 뿐 아들이 없었다. 그동안 다른 네 아내들은 한결같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문경이 뿌리는 씨앗은 알맹이가 없는 쭉종이라는 말이 나도는가 하면 심지어는 오월랑이 낳은 딸 향림이가 서문경의 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은밀히 나돌기도 했다. 향림이가 진짜 서문경의 딸이라면 어째서 다른 네 부인들한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서문경은 향림이가 자기의 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네 여자들을 아이도 못 낳는 성녀라고 은근히 불만을 품어온 터였다. 그런데 이병아가 잉태를 했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오늘 당장 축하연을 벌이자고. 집안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마누라들만 다 모이라고 그래. 자, 어서. 곧 이병아의 몸종인 수춘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 술상이 차려지고 갖가지 음식들이 그득하게 놓여졌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모여든 오월랑을 비롯한 네 부인들은 이 더위에 벼랑간 웬 축하연인가 하고 모두들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다만 방금 년만이 잔뜩 굳은 얼굴로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춘매와 수춘이가 좌석을 돌며 잔에 술을 따르고 나자 서문경이 활짝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치원에서 축하연을 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서문경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손으로 이병아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거든. 하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방아는 잠시 놀라움과 경탄으로 술렁거렸다. 그때 서문경의 오른쪽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은 오월랑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반가운 소식이네. 그래, 몇 달째지? 넉 달째예요. 그럼 보자. 산월이 언제가 되나? 내년 정월이군. 그렇지. 네, 맞아요. 이병아가 몹시 쑥스러워하는 얼굴로 대답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임신을 해서 그런지 묘하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던 것이다. 즐거운 축하연인데도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네 여자들은 시종 별 말이 없고 서문경이 혼자 기분이 좋아서 떠들어대는 가운데 이따금 오월랑이 입을 열었으며 이병아가 멋쩍게 대답을 하는 정도였다. 서문경이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장난기 섞인 어조로 말했다. 지금 아이가 없다고 실망할 건 없다고. 밥만 좋다면 아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이 말에 방금년이 제일 먼저 톡 쏘며 반발했다. 그럼 내 밭이 안 좋아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지금까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말이 없던 손설아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남편이 씨를 안 뿌려주는데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베어? 하고 항의하듯 말했다. 그러자 맹옥루와 이교아가 동시에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별이 뭐 땅속에서 나오나요? 그건 다섯째 말이 100번 맞아요. 서문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이를 못 낳은 내 마누라를 쭉 둘러보며 화를 벌컥 냈다.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껏 씨를 안 뿌려줬단 말이야. 아니면 내 씨가 말짱 헛것이다 그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남이 모르는 아픈 데가 있고 또 조금씩은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는 모양이었다. 서문경은 지금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여보, 무터 화만 내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밤부터 차례차례 공평하게 씨를 뿌려줘야겠어요. 그렇지 않고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그 원망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역시 정실다운 오월랑의 말이었다. 그래야 돼요. 역시 형님 말씀이 맞아요. 나도 찬성이에요. 모두 오월랑의 말에 동의를 했다. 참 오늘 별 귀한 말씀을 다 듣겠네. 이건 마치 아들 낳기 경련장 같군 그래. 좋아, 그렇게 해보자고. 서문경은 쾌히 응낙했다. 말하자면 씨앗의 분배를 공정히 해서 누가 아기를, 특히 아들을 낳는 경쟁을 시키기로 한 셈이었다. 내친 김에 아예 차례도 정했다. 그동안 가장 소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손설아를 첫 번째로 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5 여자들은 정실과 첩실을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 순본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방금년이 2번째, 오월랑이 3번째, 그리고 이병아, 맹옥루, 이교아의 순이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씨를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된 6 여자들은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축하연의 분위기는 한결 화기애애해졌다. 그 뒤로 서문경은 아내들과의 약속대로 순번을 지켜 골고루 씨를 뿌려주었다. 순번날이 생리기간과 겹치거나 몸이 불편할 때는 여자들끼리 상의해서 조정하기도 했다. 서문경이 이렇듯 아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녀들보다 오히려 자기가 더 간절하게 아들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새해가 되면 서문경은 언제나 그 해의 1년 신수를 보는데 역술가의 말이 동방에 떠오르는 해가 집 때문에 비치는 괴라면서 정월에서 3월 사이에 2가지 큰 경사가 있겠다고 했다. 그 괴가 틀리지 않는 듯
이병아는 정월이 다 가기 전에 아들을 순산했다. 서문경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좋구나. 나에게 아들이 생기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서문경의 입에서 절로 노랫가락도 흘러나왔다. 이병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곧 온 집안에 퍼졌다. 근래에 드문 경사라고 모두들 기뻐했다. 5 부인들도 모두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내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속마음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은근히 딸을 낳기를 기대했었는데 아들을 낳아버렸으니 어찌 보면 그들은 모두가 패자였기 때문이다. 서문경은 역술가에게 물어 아들의 이름을 관가라고 짓고 관가의 마지막 이렛날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서문씨 가문의 대를 이을 남아 탄생의 축하연이었다. 서문경은 이번 잔치에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현내의 유지들 그리고 몇몇 지체 높은 고관들까지 초대했다. 서문경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정실인 오월랑이 앉고 왼편에는 이병아가 7일에 된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비록 남편의 왼편에 앉기는 했지만 아들을 낳는 바람에 이병아는 이제 서문씨 집안의 요한격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좌중의 시선과 관심은 주로 그녀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집중되었고 그럴수록 다른 부인들은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단지 맹옥누마는 그동안에 자기도 잉태를 해서 배가 꽤나 불룩해진 터라 그래도 조금은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놓칠 리 없는 축일염이 거나해진 목소리로 서문경에게 물었다. 서문 구걸 중에서도 입이 걸기로 유명한 친구였다. 여보게, 자네 소문에 듣건대 마누라들에게 아들 낳기 시합을 시켰다며? 그게 정말인가? 그런 소문이 났던가? 허허허허허. 세상 사람들 눈가기는 못 속인단 말이야. 서문경이 싫지 않은 표정으로 웃어 넘겼다. 웃는 걸 보니 정말인 모양인데 그 통에 자네 수고가 참 많겠네 그려. 저것 보라고. 눈은 쑥 들어가고 턱은 염소처럼 뾰족해졌구먼. 하하하하하. 허허허허허.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그래서 몸보신 좀 하려고 이렇게 잔치상을 차리지 않았나. 서문경도 유쾌하게 따라 웃으며 응수했다. 그러면 말이야. 축일염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술기운이 올라 번들거리는 눈으로 서문경의 양쪽에 3사람씩 나란히 앉은 부인들을 쭉 훑어보았다. 다른 하객들의 시선도 그에 따라 부인들에게 집중되었다. 1등은 이병아 부인이 한 거고 2등은 어느 부인이 하실까. 좌중에 또 한 차례 폭소가 터졌다. 아들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밭을 잘 골라야 하네. 그렇잖은가. 바위 위에 씨를 뿌려서 싹나는 거 봤나. 박토에 풍년 드는 거 봤나. 축일염의 입은 다물 줄을 몰랐다. 우리 집 밭들은 모두가 문전 옥답이니 그런 염려는 말게. 서문경이 제법 재치 있게 축일염의 말을 받아넘기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농담이 좀 지나치군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고 방금 년이 톡 쏘아붙였다. 그렇다고 그대로 푹 주저앉을 축일염이 아니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친구의 수고를 아끼기 위해 천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긴 진리의 말은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지요. 아니, 뭐라고요? 방금 년의 음성이 높아지자 옆에 앉은 상시절이 축일염의 옆구리를 쿡 쥐어박으며 이 사람아, 이제 그만하게나 하고 너무 심하다는 듯이 제지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주인어른, 현청에서 관원이 올라오셨습니다요. 하고 하인의 아래는 소리가 들렸다. 뭐? 현청에서 관원이? 어서 들어오시라 해라. 서문경은 난데없는 일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애써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좌중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방문 쪽으로 향했다. 관우는 서문경이 앉아있는 곳으로 와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서차를 건네면서 말했다. 현 지사님께서 이걸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문경은 서찰을 받아 펼쳤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 활짝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게 웬일이야. 정말 뜻밖인데. 서찰을 다 읽고 난 서문경이 환성을 질렀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좀 봅시다. 오홀랑이 서찰을 받아 읽어보고는 더 호들갑스럽게 환성을 질렀다. 어머나,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하객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오홀랑이 큰 소리로 소식을 알렸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주인 어른께서 재용소의 부전옥으로 임명되셨대요. 장내는 환성과 경탄의 도가니로 변했다. 조금 전 방금년과 티격태격하던 축일념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하네. 정말 축하하네. 우리 친구가 부전옥이 되다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나 하고 서문경에게 다가가 축하수를 권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우르르 일어나 빈잔들을 들고 서문경에게로 몰려갔다. 현청에서 나온 고관들도 의관을 고치며 일어났다. 등남 축하연이 변하여 등용 축하연이 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서문경은 의관을 정제한 다음 말을 타고 현청으로 지사를 찾아갔다. 현지사의 서찰에 동경의 조정에서 자기를 산동재용소에 부전옥으로 부임하라는 임명서가 하달되었으니 내일 아침 현청으로 나와서 받아가라는 사연이 축하 인사와 함께 적혀 있었던 것이다. 현지사는 서문경을 반가이 맞이하여 임명장을 건네주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하며 잘해 나갑시다. 하고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다. 부전옥이 서열상으로는 지사와 동격이지만 이웃인 양곡현을 비롯한 몇 개의 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는 지사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서문경이 이렇게 높은 감투를 쓰게 된 것은 동경에 있는 양태사가 그 배경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이종사촌 자영인 양제독이 몇 달 전에 내각에 중용되어 병무를 총괄하는 태사가 되었던 것이다. 양태사로서는 이종사촌 처남인 서문경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해마다 생일을 그냥 넘기는 일이 없는 데다가 이번에도 적지 않은 승진 축하 선물을 보내주었으며 특히나 자기가 국사범으로 옥에 갇혔을 때는 딸 교랑과 사위를 숨겨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은혜를 톡톡히 갚은 셈이었다. 서문경은 마치 하늘에라도 날아오른 기분이었다.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넘쳐나는 재물에다 꽃밭에 둘러싸인 여복.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등남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또 큼직한 감투까지 썼으니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그러니 서문경이 더욱 우쭐해질 수밖에 없었다. 등청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도 그전과는 판이하게 거드름을 피웠다. 벼슬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었다. 서문경은 진작 돈을 좀 들여서라도 감투를 쓸 걸 하고 은근히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것은 재물이 가져다주는 충족감이나 여자들이 안겨주는 쾌감과는 또 다른 묘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다. 서문경이 부전옥이 된 뒤로는 찾아오는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누구나 맨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현금을 비롯한 갖가지 재물을 가지고 왔다. 재물에 남달리 욕심이 많은 서문경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서슴지 않고 받았다. 서문경의 금고가 날로 더 배가 불러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내방객이 많다 보니 술자리도 빈번해졌다. 그야말로 주지육림 속에서 기녀들이 부르는 노래와 춤을 즐기며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